이번 시간에는 상수 3주차 문학에서 문제 3번부터 풀 차례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페이지는 14쪽부터입니다. 요거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학습 목표가 이번에는 주체와 소재라는 목표로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대상이 바로 시의 주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소재는 시 속에 등장하는 여러 물건이나 사람도 될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데 우리는 이제 기왕 하는 김에 내용 파악도 하고 또 표현법까지 다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가 뭐냐면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예요. 백석이라는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가족 공동체 해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시를 많이 썼고요. 가족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여승입니다. 그러면 여승에 대해서 노래할 건데요. 이 여승이 주체도 될 수도 있고 소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여승이 화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여승이 화자라면 객관화된 화자일 거고, 만약에 화자가 아니라면 화자가 이 여승을 관찰하는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승려예요. 여자 승려인데 가지치의 냄새가 난다고 했네요. 그러면 가지치는 뭐냐면 그냥 산나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승은 산에서 있으니까 산나물의 냄새죠. 그래서 얘는 시적 허용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여승에게서 산나물 냄새가 난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라고 했으니까 이 화자는 옛날에도 여승을 본 적이 있네요. 동시에 시적 화자가 여승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화자는 지금 여승을 관찰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그래서 나가 시적 화자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여승을 보고 있는데 이 여승은 쓸쓸한 낯이 옛날처럼 늙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늙어 보이는데 지금도 늙어 보여. 그래서 서러워졌어. 이게 화자의 감정이죠.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네요. 그런데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서러워졌는데 이 여승이 승려니까 그냥 불경처럼 서러워졌다고 했겠지요. 그래서 화자는 여성을 관찰한다는 것 알 수 있었고요. 평안도의 어느 산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예전에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팔았던 적이 있는 거고, 여인은 그때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팔 때 여인은 나이 어린 이것도 시적 허용이네요.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차게 울었는데 가을밤처럼 울었대요. 역시 비유법이 당연히 있는 거죠.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이 있는 건데 차게 울었는데 가을밤같이 쓸쓸하게 울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다 그랬으니까 촉각적 심상이 있죠. 촉각적 심상은 뭐예요? 이미지인데 이때 이미지는 오감각을 말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럼 화자는 지금 누구죠? 이 여승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 거예요. 섣불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지났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 무덤으로 갔다. 그러면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이때는 딸아이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더 먼 과거고, 그 이후에 딸이 돌 무덤으로 간 거죠. 돌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도라지 꽃이 좋아 돌 무덤으로 갔다. 역시 딸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라지 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려 10년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지아비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을 나간 지 10년 동안. 그리고 어린 딸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승의 비극을 알 수 있네요. 여승의 비극.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게 섣벌이 뭘까요? 그죠? 읽으면서 섣벌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섣벌은 일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벌처럼 나아가서 돈을 벌려고 나아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다고 돌무덤으로 간 상황. 그런데 과거의 일임을 마지막 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산꿩도 설계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을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는 머리카락이겠죠.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눈물방울과 같이 해서 이 가치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의 의미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두 개 이상으로 해석돼. 그래서 중의법입니다. 만약에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라고 할 때는 함께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떨어지고 눈물방울도 떨어졌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이 눈물과 같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하나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얘는 직유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슬픈 상황이죠. 산꿩도 설계 우는 원래는 우는인데 울은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시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슬픈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여승이 되기 전에 그냥 보통 여인이었는데 산절 마당기에서 머리카락을 깎고 뭐가 된 날? 여승이 된 날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일은 뭐죠? 금정판에서 옥수수를 팔던 여인의 모습. 두 번째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지 10년이 되었고 그때 또 어린 딸도 죽은 일.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고 그 모습을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첫째, 이게 가장 깊은 과거 1, 얘가 과거 2, 얘가 과거 3,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이게 가장 먼저 그 다음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성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역순행적 구성. 으로 시간의 흐름을 바꿨어요. 역전적 구성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에서는 화자가 관찰자적 입장에서 관찰자가 되어 누구? 여승을 화자가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찰하는 이 여승의 모습은 당대 시대적 배경이 백석, 일제강점기라고 했죠. 일제강점기임을 볼 때 이 여승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승은 그냥 여승 한 명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의 소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승이 되는 거예요. 여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주체는요? 여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적 화자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화자라고 주체를 정한다면 화자는 여승을 뭐하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이 될 거고
주체를 여승이라고 본다면 비극적 삶을 산 삶의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역순행적 구성, 현재, 과거, 과거. 그 다음에 관찰자, 화자는 관찰자 입장에 대해서 여성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여성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확장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 전체 정리를 해보면 화자는 여성을 관찰하고 있고요. 그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때요? 서러워졌다라고 했으니까 슬픔. 그 다음에 연민이 되겠죠. 그러면 주제는 뭐가 될 거예요?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이라고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여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겠죠. 문제, 위시의 화자. 위시는 화자의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아니고 여성 시적 대상을 관찰하면서 연민 어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 시는 조지훈의 마음의 태양. 자, 마음의 태양, 뭔가 이제 밝은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시 한 줄이지만, 그죠? 이 시 전체 일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푸른 하늘로 항시 나르는 노고지리 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자라고 청유형 어미로 끝났네요. 청유형은 뭐예요? 문장을 끝내는 종결 표현으로서 화자와 함께 듣는 사람, 청자도 뭔가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종결 표현. 이럴 때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뭐뭐 하자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노고지리는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시어일까요? 아니죠. 얘는 뭐뭐 하자라고 했으니까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현실은 뭐예요? 상황인 거고 이 상황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인과 헤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포기해야지 라고 하면 체념적 태도고요. 나는 그를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하면 뭐야? 의지적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김광규의 때라는 시를 한번 볼까요?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에 귀뚜라미 울음소리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그럼 가을은 언제 왔다는 걸 알 수 있대요. 저녁에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커질 때 가을이 왔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아직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의지적 태도. 청유형 어미가 나타났으니까요. 의지적 태도 있는 거고.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 그러니까 화자는 가을이 이미 곁에 와 있어.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 가을에 우리는 뭐야? 무언가를 거두어들이자. 늦여름이라고 생각하면 거두어들이지 않는 거고 또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거두어들이지 않는 거니까 지금 우리 실제로 가을이 왔고 가을이니까 뭔가 거두어들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표현법을 한번 볼까요? 자,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아직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문장 구조가 똑같죠? 일하고 말자. 일하고 말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연달아 나왔으면 대구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구법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통사 구조는 문장 구조의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의 반복이 쓰였다라고 말한다면 대구법도 그죠?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통사구조의 반복은 있는데 대구법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늦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가 이 문장 다음에 나올 때는 연달아 나오지 않았으므로 통사구조의 반복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켜준다. 심화는 뭐예요? 강화죠. 그런데 화자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커지면 가을이 왔고 이 가을에 우리는 뭔가 거두어들이자 라고 했으니까 슬픔과는 관계가 없고 뭔가 희망이죠. 뭔가 거두어들이는 희망이니까 틀린 말. 무엇은 시적 화자의 지향점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자, 무엇이 여기 나왔네요.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 그럼 여기서 무엇은 화자의 지향점 맞죠? 지향점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향 바란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얘는 소설입니다. 자, 소설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태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가 소설에 등장하니까 얘는 1인칭 시점이고요. 자,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 했다. 나 죽거든 행에 모지 쓰지 말아라 라고 누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의 손의 악력, 악력은 뭐야? 손의 힘, 정정을 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과거의 일이죠. 그때 그 젊은 과거 때보다 과거처럼 강한 주 때 고집을 느끼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엄마의 말뚝 한을 말하는데 이 엄마는 6.25 전쟁 이전에 북한에 살고 있다가 6.25 전쟁을 전후해서 어디로 왔어요?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홍은동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면서 아주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그 아들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일이 있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낙상을 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병 중에 헛소리를 막 해요. 그래서 딸은 어머니가 저런 고통을 겪다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그죠? 굉장히 걱정했죠. 저러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동안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나 죽으면 묘지 쓰지 말고 나를 뿌려줘 라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의 악력은 어머니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랬어. 강경한은 뭐예요? 아주 강력한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말인데 얘는 맞겠죠.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나 죽으면 묘지 쓰지 마.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자,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6.25 전쟁 중에 뭐 어떤 일 때문에 죽었는데 그 아들을 화장을 해서 저 고향이 어디예요? 북한 언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북한을 향해서 화장을 해서 뿌렸어요. 아들의 시체를. 왜 이런 시체를 뿌렸을까요? 죽어서라도 고향에 가라고. 그러면 나도 죽으면 뭐예요? 고향으로 혹은 아들 곁으로 가야 되니까 묘지 쓰지 말고 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태도죠. 자, 다음은 박지원의 민웅전이라는 건데 박지원 어느 시대? 네,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얘는 고전소설이에요. 자, 고전소설은 언제까지 쓰여진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해요? 개화기 이전에 쓰여진 소설 고전소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전이라고 했으니까 민웅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민웅은 이름이 아니고요. 민씨성을 가진 옹은 남자를 말해요. 나이가 있는 남자를 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씨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민웅전 이야기 하나요?
한번 봅시다. 민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했다. 특히 옛 사람의 귀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며 이따금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했다. 이 민영감은요, 영리하고 총명하여 말을 잘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 등장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직접적 제시라고 하죠. 성격을 이렇게 말해줬어. 그럼 직접 제시고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면 간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영감은 이래요. 특히 옛사람의 귀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로운 기세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하는 아주 어떤 사람? 절개가 고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누가요? 민영감이 그죠? 옛사람들의 이런 전기문을 읽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눈물을 꼬박꼬박 흘렸다라는 얘기죠. 이를 통해서 민영감의 성격 짐작할 수 있나요? 네. 절개가 아주 곱고, 그죠? 성격은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다. 그죠? 인물의 행동을 통해 성격을 짐작하게 하죠. 어떤 행동이요? 자, 전기문을 읽을 때 옛사람의 귀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읽을 때마다 의기가 북받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기문을 읽을 때마다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인물의 성격은 매우 절개가 곱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다음 시는 5장 안에 소야의 노래라는 시인데요. 소야 그냥 밤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 5장 안이 밤에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한번 봅시다.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맘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화자에게는 지금 뭐가 들려요?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들리고 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자유는 있으나 풋풋이 흰눈은 흩날려. 이건 상황이죠. 흰눈이 날리는 상황. 이정표 썩은 막대 고이 묻히고 눈에 이정표가 묻혔어. 그래서 갈 길을 몰라 라는 뜻이겠죠.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찍혀.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이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사람의 발자국은 함부로 찍혀. 오직 치미는 미움. 함부로 찍혀서 왜 미울까요? 산짐승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게을물도 파랗게 얼어. 게을물도 얼었고 산짐승도 울고 있고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네요. 진눈깨비 금시로 내려. 지금 막 내리고 있다는 뜻이죠. 비애를 적시울 듯. 비애는 슬픔이죠. 화자는 혹은 이 남자는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비애를 느끼고 있는데 이 비애를 적시우는 것처럼 진눈깨비는 내리고 도형수의 발자국은 발은 무겁다.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도형수. 도형수는 어떤 사람을 도형수라고 하나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도형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도형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감옥을 탈출했나 봐요. 그래서 밤에 이 눈길 흩날리는 곳을 걷고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정표도 없고 마음은 비에 젖었고 이런 그죠? 비극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게을물은 화자의 의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게을물은 뭐예요?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죠. 왜요? 괴울물이 얼었다고 했고요. 그러면 화자의 의지는 여기 없죠. 그죠? 의지적인 태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화자의 정서는 나타나 있네요. 정서는 뭐예요? 비애라고 말했죠. 여기 비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문은 하수일의 병죽설이라는 얘는 수필입니다. 설이 들어갔어. 혹은 기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한문수필을 설기라고 표현해요.
제목을 보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데 병은 병이들은 죽 대나무. 자, 병든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이 수필에 필자는 이야기할 건가 봐요. 수필에서 말하는 사람은 필자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 자, 저 대나무는 존벌레 때문에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욕심 때문에 타고난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자, 일단 대나무 병죽 있네요. 그죠? 저 대나무는 존벌레 때문에 그 본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저 대나무는 지금 부정의 대상이죠. 그죠? 저 대나무는 본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욕심 때문에 성품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성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욕심. 대나무가 본성을 잃는 이유는 존벌레라고 한다면 이제 열거가 되겠네요. 그죠? 본심을 잃어버리는데 대나무는 존벌레 때문이고 사람은 욕심 때문이야 라고 말했죠.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을 무엇에 쓰겠는가 라고 서리법을 통해서 쓸 수 없다. 어떤 사람을 쓸 수 없어요?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은 무엇에도 쓸 수 없다고 말하고요. 옛 사람이 이르기를 사물을 관찰하여 자신을 반성하여 보라 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뭘 통해서 반성하고 있는 거죠? 저 병든 대나무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있어요. 난 혹시 욕심 때문에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옛 사람이 이르기를 라고 했으니까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고사. 옛날 사람이 한 말. 그래서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강화 혹은 강조하고 있죠. 그죠? 저 대나무가 존벌레 때문에 썩었잖아. 우리 사람도 말이야. 욕심을 내면 성품을 잃어버려. 라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병든 대나무를 보며 글을 쓰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이게 뭐지? 글을 쓰는 이유죠. 자, 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네요. 그러면 대나무는 심미적 음미의 대상인가요? 아니죠. 심미적으로 음미한다는 것은 심미, 마음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자, 그러면 감동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어떤 대상을 보고 와 좋아 혹은 와 아름다워 이런 게 심미적 음미예요. 음미는 즐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심미적 음미의 대상이 아니고 교훈을 이끄는 대상, 즉 교훈의 대상이 되죠. 저 대나무가 썩은 것을 보고 나는 뭘 깨달았어? 사람도 욕심을 많이 부리면 성품을 잃어버려를 깨달았으니까 얘는 교훈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지금까지 상수시드의 문학 3번부터 14번 아니 10번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